자, 안녕하세요.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맡은 조현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 약의 개념 및 종류라고 하는 부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약의 개념과 종류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그러면은 여러분들 약은 뭐예요? 라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약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자, 누군가가 나에게 약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역시 아플 때 먹는 약에 대한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약이란 무엇인가 고민해보자 이렇게 얘기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아플 때 맞는 주사, 그죠? 그리고 또 바르는 약, 그리고 캡슐 안에 들어있는 약, 그리고 가루약, 감기약, 시럽 종류 이런 약들이 기억이 나실 텐데요. 어떻게 생각을 하셨나요? 네, 그렇다면 약은 사전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은 일단 병이나 상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죠? 고치거나 예방하기 위해서 먹거나 바르거나 그 다음에 앞에서 우리가 약이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주사를 맞는다 라고 하는 걸 생각했었죠? 그런 것처럼 주사하는 물질이라고 사전적으로 의미를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냥 약이라고 했을 때 몸이나 마음에 뭔가 이로운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죠. 예를 들어 내 마음에 상처가 있어. 치료가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또 이런 의미로 의미를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약물이라고 하는 용어도 있는데요. 여러분 약물이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죠? 우리가 지금 교육받고 있는 이 내용이 약물이에요. 그래서 약물이라고 하는 의미도 좀 아셔야 되는데 약물이라고 하는 건 여기 보여지는 것처럼 의약품과 관련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의약품, 약물, 흔히 아픈 곳을 치료하거나 예방까지 하는 거예요. 거기에 사용하고 있는 약 종류들을 다 말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여기에는 흡입제, 그 다음에 흥분제, 진정제, 여기 보시면 놀라우시죠? 본드나 술이나 담배 이런 것들도 모두 다 약물에 포함이 되죠. 그럼 우리가 약물 오남용 교육을 왜 하는지 요거만 봐서도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래서 약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알고 있었던 아플 때 먹는 이로운 약뿐만이 아니라 이런 흥분제, 본드, 술, 담배, 이런 것들도 약물에 포함이 되는구나. 이것을 조금 이해하시면 왜 이 교육이 필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렇다면 약제라고 하는 건 무엇인지 좀 살펴볼까요? 약제라는 말 들어보셨죠? 자, 환자에게 곧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제된 의약품을 약제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약국에 갔을 때 약제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생약이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예를 들어 무슨 광고를 봤더니 생약 성분의 무슨 약 이렇게 나오는 부분인데 생약이라고 하는 건 동물이나 식물, 그다음에 광물 이런 자연계에서 채취된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우리가 원형대로 건조를 하거나 또는 이렇게 자르는 거죠. 단절하거나 그다음에 정제해서 만든 의약품을 생약이라고 하죠. 생약의 아주 대표적인 예는 한약입니다. 자, 그럼 의약품은 어떻게 구분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의약품 했을 때 제가 이제 집에 있는 것들을 한번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의약품을 딱 보니까 그냥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의약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의약품 중에는 의사의 처방을 받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그리고 약국에 살 수 없는 약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살펴보도록 할까요? 제일 먼저 일반 의약품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일반 의약품이라는 것은 소화제, 영양제, 드링크 이런 종류들을 말해요. 그래서 보통 이런 것들은 어디서 살 수 있나요? 편의점, 그 다음에 가게, 약국 이런 데서 어떻게 보면 의사의 처방 없이 그냥 우리가 사고 싶을 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의약품을 우리는 일반 의약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뒤에 볼 전문 의약품보다는 사실 양리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서 특별히 처방이 필요 없던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럼 일반 의약품에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쫙 보시면 이거 나 아는 건데 이런 얘기가 생각이 드실 텐데요. 먼저 보시면 감기약 종류들, 그 다음에 소화기 계약. 그래서 배 아파
멀미 나는 것 같아 라고 할 때 우리 약국 가서 살 수 있는 약재들이 다 여기 약이 다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에 해열, 진통, 소염제와 관련된 부분. 그래서 열이 났을 때 해열제를 먹는다든가 또 머리가 아파서 약국에 가서 또는 편의점 가서 간단하게 살 수 있는 것들 이런 약 종류들이 포함이 됩니다. 거기에 근육통약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죠. 그다음에 영양제. 자, 여러분들이 보통 우리가 비타민 C를 먹는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고 아마 지금도 복용하시는 분 많으실 텐데요. 그런 약은 사실은 그냥 동네에 있는 슈퍼에 가서도 비타민 C라고 써 있는 그런 것을 먹을 수 있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종류들이 전부 다 일반 의약품 종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 비뇨, 생식기약 이런 종류가 있는데 뭐 이 중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종류 중에 뭐 피임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알고 계시죠. 그런 약들은 굳이 내가 의사의 처방 없이 살 수 있다는 거죠. 또 연고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약국에 가서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냥 약사가 의사의 처방 없이 그냥 주는 약들이 있고요. 또 다른 연고들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것들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외용제라고 해서 바깥에 바르는 것들 또 바깥에서 안으로 넣는 것들 이런 것들도 역시 일반 의약품 중에 하나다. 그래서 그 중에 여러분들 티눈 혹시 티눈 있으신 분 있나요? 네, 티눈 그냥 내가 티눈이 있어요. 그러면 약국에 가서 또는 슈퍼나 이런 데 가서 티눈약 주세요. 이러면 그냥 살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안과. 이비인후과 여기에 이제 이비라고 써 있지만 이비인후과약 그다음에 치과약과 관련된 부분들도 충분히 우리가 살 수 있고 특히 여러분들이 이런 인공누액 이런 것들을 많이 사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눈이 너무 건조한 것 같은데 뭐 이랬을 때 식염수를 산다든가 이런 부분 다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그다음에 신경정신과에서 받을 수 있는 수면제, 진정제 이런 종류들도 일반 의약품 안에 포함이 될 수 있고요. 물론 다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외용제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여러분들 보기에 파스 아무 때나 나 어깨가 아픈데 오늘 뭐가 삐끗한 것 같은데 이럴 때 살 수 있는 이런 파스 종류들 이런 것들 그다음에 그 외에 뭐 치질과 관련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일반 의약품에 해당이 되죠. 또 시약류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약과 관련된 부분들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또 기타 여러 가지 의약품들 이런 것들이 바로 일반 의약품과 관련이 되는 건데 이렇게 일반 의약품을 사용하고 난 후에도 만약에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내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실제로 여기서 우리 멈추거나 더 내가 약을 더 사서 많이 먹거나 이것은 아니고요. 자, 약사나 또 의사에게 진료를 받아서 약사에게는 말하자면 내가 지금 이 약을 먹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의사에게 찾아가야 될까요? 이런 부분을 상의하는 거죠. 그리고 의사 선생님을 찾아갔다라는 것은 이렇게 진료를 위탁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진료를 받아서 전문약을 복용할 것을 권고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의약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앞쪽에서 제가 사진을 보여드렸었는데 3개의 약품이 있었거든요. 의약품. 그중에 한 가지가 전문의약품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셔서 또는 어린이집에 가셔서 어린이집 내에 있는 약품병 또 우리 집에 있는 응급약품병, 뭐 이런 약품통 이런 것들 좀 찾으셔서 그 안에 내용을 빼꼼히 보시면 전문의약품인지 아니면 그냥 일반 의약품인지 볼 수가 있거든요.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그럼 전문의약품이라는 건 뭐냐? 말 그대로 전문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문적인 진단과 지시, 감독 아래서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그런 의약품을 말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전문적인 진단, 지시, 감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죠? 그렇죠. 의사밖에 없죠. 그래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구매할 수 있는 의약품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전문의약품이라고 합니다. 부작용이 심하고 그런데 내성이 잘 생길 수 있어서 또 약물 간의 이런 상호작용, 이런 것들의 위험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의 처방, 그다음에 용법, 용량 이런 것들을 지켜야 하는 것이 바로 전문의약품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안전상비 의약품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안전상비 의약품이라는 것은 굉장히 길게 나와 있지만 우리 그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안전상비 의약품은 사실은 가장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약품이다, 의약품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 이것은 2012년 그때부터 개정된 약사법에 따라서
우리가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하는 이런 편의점 이런 곳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이런 상비 약품들 이런 것들이 이런 안전 상비 의약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언제든지 내가 살 수 있다는 거고 24시간 안에 내가 어디가 아프거나 뭔가 필요할 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실제로 굉장히 시급한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가벼운 증상의 환자들에게도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시급하게 빨리 뭔가 내가 아픈데 머리가 너무 아픈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럴 때 그냥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의약품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특별히 약국에 가지 않고 약국은 문을 닫으니까 또 병원에 있는 어떤 처방을 받아서 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내가 언제든지 살 수 있는 상시에 살 수 있는 그런 의약품들을 이렇게 팔 수 있도록 만들어낸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약물 오남용의 위험성이라고 하는 거 살펴볼까요? 자, 약물 오용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전에 사용했던 약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섞어서 사용하는 경우. 여러분 혹시 그런 분 있지 않나요? 그다음에 다른 사람이 처방받은 약을 괜찮은 것 같아. 저 사람 감기약 받았는데 내가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 나 좀 줘봐. 이러고 먹는 것. 이런 것이 약물 오용의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나으려는 목적은 분명히 있지만 약사나 의사의 정확한 처방이 없이 마음대로 약물을 사용하거나 처방된 약을 지시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우리는 약물 오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약물 남용은 뭘까요? 치료 예방의 의학적인 목적이 아니라 자, 남용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치료 예방의 의학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앞에 있었던 오용과는 좀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목적이 아니라 내가 감정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행동적으로 뭔가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굉장히 부적절하고 또 불법적으로 약물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약물 남용이라고 해요. 약물 남용. 예를 들어서 뭐 불법적이다 뭐 이런 얘기로 예를 들기에는 조금 요거는 부적합하긴 하지만 부적절한 사례로 얘기한다면 요거예요. 예를 들어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기 전에 옆에다가 각성제를 놓고 막 마시는 아이도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한번 독서실이라는 곳을 가봤더니 중고생들에게 아예 그 약을 그냥 팔더라고요. 독서실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면 약물 남용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각성제, 이런 것들을 계속 복용하는 것, 이런 것이 아주 대표적인 약물 남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특정 물질을 규칙적으로 또 과다하게 사용하는 것 이것도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개인의 건강이 손상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것 더 나아가서 대인관계를 위협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이렇게 약물 남용을 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사회 자체가 마비되는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약물 남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정말 방지해야 되겠다, 예방해야 되겠다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규칙적으로 과다하게 약물을 사용하면서도 건강에 손상을 만약에 입히지 않고 그다음에 위에 얘기한 것처럼 대인관계도 별 관계가 없다. 그냥 잘 유지한다. 이런 경우에는 특별히 우리가 약물 남용이라고 정의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잣대로 대고 있는 것이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일정 기간 동안 의사의 처방 없이 나의 그런 정신적인 쾌락 이런 걸 추구하기 위해서 약물을 사용하는 것 이런 것들도 우리는 약물 남용의 하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다면 약물 오용 사례를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까요? 제일 먼저 이거네요.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이 친구 한번 보세요. 배가 아프고 속이 더부룩해서 항생제를 먹었어요. 네, 내 마음대로 지금 하는 거예요. 또 머리가 아픈데 두통약을 평소같이 한 알만 먹었더니 그래도 머리가 아프네요. 그래서 저는요 5알을 먹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이것이 약물 오용의 아주 대표적인 사례고요. 또 감기 기운이 있네요. 그래서 감기 기운이 있어서 감기약을 그냥 먹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감기약을 먹었더니 막 졸았어요. 그래서 사고가 났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과정에서 약물 오용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남용 사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약물 남용은 이렇습니다. 변비가 심해서요. 너무 변이 안 나와요. 그래서요, 저는요, 담배를 피웠어요.
물론 이게 뭐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그다음에 마음이 불안해서 술을 마셨어요. 술을 마셨더니 마음이 되게 편하네요. 한 잔 더 마셔야 되겠어요. 이것이 바로 약물 남용 사례죠. 그다음에 감기약.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다른 유형이죠. 감기약을 굉장히 많이 먹었더니 기분이 괜찮아요. 막 몽롱하니. 이렇게 얘기가 진행된다면 이것은 약물을 남용하고 있는 사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복용할 때 유의할 점에 대한 부분 살펴볼까 하는데요. 여러분 아스피린 많이 들어보셨고 그다음에 이부브로펜 시럽 많이 들어보셨죠? 자, 대표적인데요. 아스피린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일반 의약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냥. 그런데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예방을 위해서 사용되기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실제로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용량이 조절될 필요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각각의 목적이 어떠냐에 따라서 당연히 정해진 용법이 있겠고 그다음에 정해진 용량이 있겠죠. 이대로 복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부브로펜 시럽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어린이집에 굉장히 많이 있었던 약품 중에 하나고 지금도 아마 어린이집 어딘가에 있으실 거예요. 물론 약품통에 있겠죠. 이 약품을 우리가 복용을 시킬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생후 6개월 이상부터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해요. 물론 요즘은 투약 의뢰서가 있어서 부모들이 투약 의뢰서를 제공하지 않는 이상은 함부로 우리가 약을 먹이거나 그러지는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먹여야 될 상황인데 이 아이가 6개월 이전의 아이라면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자, 또 어떤 종류가 있냐면 나프록센이라고 하는 약이 있는데요. 소염 진통제로 많이 사용해서 아마 선생님들이 많이 들어보기도 하고 먹어보기도 하고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관절염, 타박상, 급성 통풍 이런 데 주로 사용되게 되고요. 허가 사용량은 어느 정도냐면 1350ml 미만이에요. 그래서 이거 이상을 초과해서 복용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케토프로펜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 말 그대로 파스 종류. 여러분들이 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젤 형태의 연고, 그 다음에 스프레이 형태의 제형 이런 것들로 사용되어지는 약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피부에 직접 작용하기 때문에 발진이나 습진 같은 그런 부작용에 좀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약물 오남용 안전사고 예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법을 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제일 먼저 요거예요. 사용설명서를 읽자. 사용설명서 읽지 않고 그냥 내가 먹던 약이에요. 내가 바르던 약이에요. 그냥 내 방식대로 투약을 하는 것은 어떻다는 거죠?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성분, 용량, 용법, 그다음에 주의사항, 유효기간 이런 것들을 반드시 우리가 확인을 하자. 확인하고 사용설명서를 읽는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충분한 양의 물과 함께 투약하자. 우리가 보통 물이 없으면 주스로 대신 또는 내가 옆에 보니까 뭐 그냥 차 종류가 있네 같이 먹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가장 좋은 건 뭐다? 네, 물이다.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물과 함께 복용한다는 것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병 안에 든 약은 어떻게 꺼낼까? 네, 어떻게 꺼내세요, 보통? 병 안에 든 약을 이렇게 꺼낼 때 대부분의 사람은 병을 이렇게 일단 들어서 이렇게 톡톡해서 내 손에다 담지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만약에 뚜껑이 분리가 되는 그런 약품이라면 뚜껑을 이용해서 꺼내는 것이 가장 오염되지 않도록 우리가 복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약 뚜껑을 이용해서 하나씩 꺼내서 투약하는 것 잊지 않으셔야 하고요. 그다음에 가져온 약 복용 시간을 잘 지키고 정량대로 투약하자. 얼마 전에 우리가 어린이집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복용 시간을 잘 지키지 않은 것도 있지만 정량대로 투약하지 않아서 문제가 됐던 것도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막 주는 거죠. 요것도 문제가 되니까 자, 투약 시간을 놓쳤다 해서 한꺼번에 2번을 먹게 한다던가 그 다음에 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태가 안 좋네, 더 먹어야 되겠네 이렇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유의하자 이렇게 볼 수 있죠.
또 증세가 비슷한 다른 사람의 약을 함께 투약하지 않는 것 기본적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약물 증상이 비슷하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나눠 먹이는 것은 절대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는 것, 이거 사실 기본이죠. 우리가 평가인증 안에도 분명히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는 이유는 뭐예요? 네, 중독사고라고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는 것 유의하셔야 되고요. 또 다른 영유아의 약과 섞이지 않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섞여버리면 이 약을 A라고 하는 아이에게 먹여야 되는데 다른 아이에게 먹일 수 있기 때문에 섞이지 않도록 하는 것. 그 다음에 처음에 받았던 약봉투나 병이나 상자 그대로 잘 보관해서 이렇게 약이 섞여서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해야 되겠다라고 제안할 수 있습니다. 또 비상연락망 확보하는 거 기본이죠, 여러분. 그래서 응급 상황이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내가 이 아이가 평소에 먹었던 약이지만 내가 오늘 먹였더니 아이 증세가 이상하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반드시 응급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보호자 연락처로 연락하셔야 되고요. 또 때에 따라서는 응급의료센터로 이송을 하거나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올바른 보관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먼저 알약에 대한 부분 소개하고 있는데 알약은 일단은 습기에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직사광선이 없고 습기가 없는 건조한 곳, 그런 상온에 보관한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가루약은 어떤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알약 종류를 갈아놨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런 약이기 때문에 실제로 한 번 다시 조제를 한 경우라고 볼 수 있어요. 갈았어요. 그래서 유통기한이 짧은 편이기 때문에 봉투를 뜯었다. 그렇다면 빨리 먹거나 빨리 폐기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5일분의 약을 지어왔다면 실제로 5일을 초과해서 먹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시럽 이런 종류 물약들 이런 것들은요 그 안에 분명히 정량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계량 스푼 이런 것들이 들어있을 거예요. 그래서 계량 스푼이나 요 약병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항상 청결이 유지하고 또 병뚜껑은 꼭 닫아서 보관한다라고 하는 거 잊지 않으셔야 하고요. 또 보관 장소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죠. 약을 어디에 보관해야 하는지 분명히 설명서에 써 있어요. 또 처방전에 써 있어요. 실온 보관하는 건지 냉장 보관하는 건지 그 보관법에 따라서 우리가 보관했다가 투약한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죠. 특히 냉장 또는 차광이라고 쓰여 있는 그런 보관 문구가 있다라면 반드시 얼지 않도록 냉장고에 또 빛을 피해서 보관한다라고 하는 것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약은 그늘진 실온에 보관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런데 항생제라고 하는 약 여러분들 아이들 그 투약 의뢰소에 보면 항생제를 가져오는 경우 많죠. 그런 경우에 반드시 어디에? 네, 냉장고에 보관한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실수하시는 부분이 이거예요. 냉장고에 보관하지 않는 경우. 두 번째는 냉장고에 보관해 놓고 잊어버려서 투약하지 못하는 경우. 두 가지 잘 기억하셨다가 아이에게 제대로 이렇게 그 약품을 먹일 수 있는 것, 투약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잊지 않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제품에 부착된 라벨은 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약이 어떻게 보관되어지고 또 유통기한은 어떻고 복용 방법은 어떤지 그 라벨을 보면 분명히 써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대로 둔다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유통기한 지난 약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어떻게 해요? 네, 이런 수거함이 있다면 이런 곳에 버려야 돼요. 그래서 요즘은 약국에 이런 수거함이 있죠. 그래서 약국에 비치된 이런 폐의약품 수거함에 반드시 버린다는 거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 올바른 약물 복용과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에 대한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진 용법과 용량, 복용 방법 지키기라고 하는 이야기를 먼저 할 건데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과연 실생활 안에서 정해진 용법대로 그리고 정해진 용량대로 정해진 복용 방법대로 먹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사, 약사의 설명을 주의 깊게 들은
보호자의 설명을 반드시 잘 듣고 우리는 아이들에게 투약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설명을 잘 듣고 약 설명서와 약품의 라벨 이런 것들도 꼼꼼히 읽어보는 거 중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약물의 복용량과 복용 간격 그리고 특별한 복용법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 예를 든 것처럼 어떤 특정한 음식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것들 이런 게 있다면 숙지하자. 그렇죠. 세 번째는 공복에 복용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 식사 1시간 전이나 또는 밥을 먹고 나서 2시간 후에 복용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또 약물의 복용량은 어떻게? 일반적으로 나이보다는 몸무게를 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을 또 기억하셔서 똑같은 아이라고 해서 우리 반 아이가 예를 들어 해열제를 3ml 먹이라고 했다고 해서 저 아이에게도 그럼 3ml 먹이면 될까? 그냥 마음대로 투약하시면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되죠. 또 항생제를 처방받은 경우에는 증상이 호전되었다고 해서 이제 그만 먹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 또 외용제의 경우에는 반드시 사용 전에 흔들어서 약품을 이렇게 잘 투약하거나 뭐 바르거나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되죠. 또 아이에게 약이 사탕이라고 말하면서 투약을 하는 경우에 약물의 과다 복용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에게 절대 혼동되는 정보는 주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제안합니다. 또 어른의 지시 하에서만 복용하도록 주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특히 교사인 내가 아이에게 주는 것 이것은 당연한 거지만 어른의 지시가 없이 그냥 아이들 마음대로 먹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교육이 필요하겠죠. 또 아이가 약물을 토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경우에 토하는 경우에 반복적으로 투약하지 말고 부모에게 반드시 확인한 후에 투약하는 것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또 역류하는 대사나 신장 배설 기능이 성인하고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양이라도 효과나 부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해 주셔야 하고요. 또 시럽 또는 물약의 경우에 우리 계량 용기나 계량 스푼을 사용해서 투약해서 정량을 투약한다라고 하는 것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흔한 약물의 부작용 미리 파악하기라고 하는 부분 살펴볼까요? 자, 약물 복용 중 발진이나 두드러기, 뭐 아까 소개한 것처럼 구토가 발생이 된다든가 또 설사를 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는 마음대로 약품을 먹거나 이러면 안 되고요. 의사 또는 약사에게 연락하는 것이 가장 옳은 방법이라는 것. 항생제는 약물 부작용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약물 중에 하나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항생제 투약을 할 때는 특히 또 좀 유심히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약물 복용 중에 기관지 천명이 일어나거나 호흡 곤란, 또 연하 곤란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119를 반드시 부르거나 또 응급실로 이송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만약에 아이가 특정 음식이나 약물에 알러지 반응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나 약사에게 진료나 투약 전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약물 상호작용의 가능성이라는 거 고려한다라고 하는 측면은 어떤 것인지 볼까요? 자, 처방받은 약물의 이름을 알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기억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처방받은 약물의 이름을 알고 있음으로써 약물의 중복 투약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라는 것. 그다음에 일반 의약품의 경우도 약물 상호작용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나 약사에게 이 복용 중인 약을 알려줘야 한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을 어린이집 내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시를 한번 볼까요? 제일 먼저 주제라고 하는 것은 약이란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주제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활동 내용을 보시면 PPT를 가지고 주로 활동을 하게 되고 이 PPT에 다친 아이와 아픈 아이 그림을 보고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야기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좀 살펴보면 아이들에게 뭐 여기서 너희들도 라고 표현했지만 여러분도 다친 적이 있나요? 뭐 이렇게 조금 더 좀 순화된 그런 언어를 좀 사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언제 다쳤었는지 그다음에 다쳤을 때 어떻게 했었는지, 그다음에 아팠던 적은 있었는지, 언제 아팠었는지, 아팠을 때 어떻게 했는지, 그다음에 약을 왜 먹거나 발랐는지를 물어보는 그런 발문을 하는 거 좋고요. 그다음에 약을 먹었을 때 맛은 어땠니? 라고 물어보는 것. 또 약을 발랐을 때 느낌은 어땠니? 이런 부분들을 좀 물어보는 거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약 사진 자료나 실물 자료를 제시하고 자신이 먹거나 발라봤던 약을 찾아보는 과정도 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 약의 이름은 무엇일까 물어보게 되고요. 또 왜 이 약을 먹었니? 왜 발랐니? 왜 뿌렸니? 이런 과정들을 또 물어보게 되죠. 그리고 나서 약을 먹거나 바른 후에 이런 변화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돼요. 약을 먹었더니 아픈 곳이 어떻게 되었을까? 또 약을 발랐더니 상처난 곳이 어떻게 되었니? 이렇게 물어보는 과정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약을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 용도라고 하는 부분이 초점이에요. 그래서 만약 다친 곳에 바르는 연고를 우리가 먹으면 어떻게 될까? 그다음에 아플 때 먹는 약을 몸에 바르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용도에 맞게 사용한다는 것을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과정이고요. 또 약을 사용하고 나서 잘 보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남은 약은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 아무 데나 두면 어떤 일이 생길까? 이제 이런 이야기들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활동을 할 때 유의할 점은 뭘까요? 실물 약품을 보여주면서 교육하면 참 좋겠지만 특히 이런 어린 영아의 경우에는 이렇게 실제로 교육하는 과정에서 좀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활동 평가하는 과정에서 약의 용도에 관심을 갖는지 평가하는데 약의 용도에 관심을 갖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선생님들이 체크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평가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확정활동과 관련해서는 뒤에 나오는 활동지를 활용해서 약을 언제 사용하는 것이 바르게 어떤 것이 더 바르게 사용하고 언제 사용하는 것이 좋은지 연결해 보면서 약의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생활안전연합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 보시면 이 예시들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앞에 봤던 활동지가 이거죠. 언제 약을 사용할까요? 라고 하는 활동지를 이렇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얘기한 것처럼 한국생활안전연합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다운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